예,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디스플레이 산업이라는 게 좀 종합적인 산업에 해당이 되죠. 많은 전자적인 부분, 재료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미학적인 부분,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다 같이 어울려져 있다 보니까 디스플레이라는 게 생각보다 우리 그 주변에 굉장히 강범위하게 포지션이 돼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 뭔가 정보기기를 이용을 하는 한 그 디스플레이 산업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먼저 디스플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의 어원은 디스플리코라고 해서 보이다, 펼치다, 진열하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어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를 우리가 그런 거라고 하죠. DP라고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죠? 디스플레이를 줄여서 DP라고 하는데 어느 매장 같은 데서 진열해 놓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디스플레이 해 놓는다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 굉장히 강한 의미가 있죠. 공학적인 의미로서 디스플레이는 정보를 전달하고 출력하는 장치를 우리가 디스플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다시 보면은 어떤 외부에서 정보가 왔을 때 이 정보를 보여줘서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러한 장치를 우리가 디스플레이 장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디스플레이가 중요한지 이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각, 촉각, 청각, 후각, 미각의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감 중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감각이 뭐냐면은 시각입니다. 시각이 우리가 수용하는 정보의 80% 이상, 사실은 거의 대다수를 시각에 의존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런 동물들이 시각에 의존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인간은 시각에 의존하는 동물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은 최초의 디스플레이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동굴벽화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 옛날 미술책이나 이런 데 보면은 스페인 알타미라 동굴벽화 이런 걸 본 적이 있을 텐데 이 동굴벽화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동굴에 갔더니 소가 있더라. 요 소그림이죠, 소그림. 어떤 동굴에 갔더니 소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자, 나는 소라는 동물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 동굴에 가니까 소 그림이 있어. 그래서 너가 소가 뭔지 궁금하면 이 동굴에 가서 이 동물을 보면은 이 그림을 보면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동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최초의 우리가 디스플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동굴 벽화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단점이 뭐냐면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보 습득을 위해서 그걸 위해 특정 장소로 가야 되죠. 특정 장소로 가야 함.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내 옆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장소로 가야 되고 얘는 또 휴대를 할 수가 없죠. 휴대가 안 된다. 그래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의 최초의 형태는 동굴벽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는 정보를 보여주는 게 동굴벽화의 시작이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종이를 통해서 파피루스가 최초의 종이죠. 그러면은 이 파피루스라는 것을 통해서 뭐가 시작했냐면은 정보 전달이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한 정보 전달은 물론 우리가 벽화를 통해서도 정보를 받을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벽화가 있는 곳으로 가야지만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런데 파피루스는 이 파피루스에 적혀 있는 그 그림을 보고 우리가 이 정보를 알 수가 있죠. 여기에 있는 이 그 상형 문자 무슨 그림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정보를 알 수가 있다. 이 정보는 우리가 좀 더 편의성이 증대가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 파피루스의 발명을 이후로 굉장히 정보 전달의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무슨 뭐 벽화에 시작된 그림을 뭐 이제 종이에 그리고 또 뭐 딴 데 그리고 뭐 부채에도 그리고 굉장히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정보 전달 수단이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존의 정보는 가공된 정보입니다. 가공된 정보. 가공된 정보라고 하는 뜻은 그 이 정보를 만드는 사람의 의도가 다분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도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그리고 별로 내가 이제 주목하지 않은 부분은 잘 안 그리게 되고 이런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그림을 통해서 나온 정보는 어떤 정보다? 가공된 정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최초의 사진이 나오고 나서 이 정보는 가공된 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이 정보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가공되지 않은 정보가 뭐다? 사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뭐 사진을 우리가 그 뭐 좀 더 그 짧게 찍거나 아니면 길게 찍거나 이런 차이는 있어도 이 처음 사진이 나온 게 한 1800년대인데 이 이후에 한 150년, 200년이 지나는 동안 사진을 통해서 비가공 정보를 얻는다라는 사실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뭐다? 최초의 가공되지 않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 그 사진이 되겠다. 형태의 디스플레이는 사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그 정보가 어떠냐면은 이전까지는 정적인 정보를 많이 우리가 주었어요. 정적인 정보. 예를 들어서 그림이든지 아니면은 사진이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정적인 정보입니다. 얘네가 이렇게 멈춰 있죠. 그런데 이 정보가 어떤 정보로 변하냐면 동적인 정보로 바뀌게 됩니다. 동적인 정보. 동적인 정보라고 하는 뜻은 얘네가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영화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정확히 말하면 활동 사진인데 시네마토그래프라고 해서 류미에르 형제가 찍은 기차의 도착이라고 1899년에 찍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때 기차가 도착하는 것을 그러니까 영상기로 찍은 것을 그러니까 그 촬영기로 찍은 것을 우리가 영상기로 재생한 것이 이 기차의 도착이라는 굉장히 짧은 그 활동 사진인데 이 활동 사진이 나오면서 사실 활동 사진에는 많은 어찌 보면은 그 정적인 정보가 겹쳐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동적인 정보를 우리가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뭐다? 활동 사진이 나온 이후부터가 우리가 동적인 정보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굉장히 한 100년간 엄청난 그 디스플레이의 발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의 중심엔 무엇이 있었냐면은 TV가 있었어요. TV의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이제 정적인 정보로 가공되었던 그 정보들을 동적으로 보여주는데 영화관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집에서 이러한 동적인 정보를 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최초의 TV는 존 베어들의 이 기구의식 TV라고 한 1930년대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이후에 굉장히 큰 진보가 특히 디스플레이에서 진보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다?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그 도식이 있는데 CRT TV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브라운관 TV죠. 브라운관 TV의 경우에는 굉장히 볼록한 형태의 TV인데 얘네가 진화가 되어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을 이용을 한 PDP TV로
TV가 나왔고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LCD TV로 이제 진화가 되었고 그리고 최근에 가장 사람들한테서 뭔가 이제 요거 되게 좋다라고 느껴지는 그 TV로서는 OLED TV, 그러니까 굉장히 얇은 구조의 OLED TV가 현재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스플레이가 100년간 굉장히 큰 발전을 거듭했는데 그게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했다?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해. 사람들이 왜냐하면 텔레비전을 가장 많이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라든지 많은 볼 수 있는 수단이 나왔지만은 그래도 그간 가장 많은 그 디스플레이 기술의 발전을 도모한 것이 뭐다라고 한다면은 텔레비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기술의 발전이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이런 디스플레이 그 텔레비전 이후에 본격적인 디스플레이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데스크탑 PC. 여러분 그 지금 뭐 집에서도 여전히 데스크탑 PC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랩탑에서 지금 그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있는 그 포터블 그 컴퓨터로서 랩탑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블릿 PC라고 해서 뭐 패드 형태의 PC, 그 다음에 이북, 휴대전화인 스마트폰, 그 다음에 스마트워치 이러한 것들이 그 굉장히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다양한 용도로 진화한 디스플레이가 되겠고요. 이것만 하더라도 그 위쪽에 있는 그 위쪽 열에 있는 애들의 경우에는 그나마 뭐랄까 약간 좀 그 우리 생활 주변에 이제 바로 찾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밑에 있는 애들 건축, 그 다음에 광고, 영화 이런 애들에도 이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는데 이건 훨씬 더 큰 규모.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단순히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 규모를 훨씬 뛰어넘어서 굉장히 대규모의 적용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도래되었다. 건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여기 볼 수 있는 요거 이제 아쿠아리움처럼 생겼는데 사실 얘는 아쿠아리움이 아니라 그 굉장히 많은 패널을 겹쳐가지고 붙여서 볼 수 있는 그 수족관 같이 생긴 디스플레이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디스플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수족관이 아닌데 수족관처럼 뭔가 이렇게 아쿠아리움 같은 효과를 나타낸 게 건축물에 사용된 디스플레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광고에 지금 요거에 이제 광고 동영상이 나타나는 건데 광고도 기존에 그냥 그 플라스틱 뒤에 플라스틱 뒤에 뭔가 이렇게 불을 밝혀가지고 형광등 같은 거 밝혀서 하는 거가 아니라 굉장히 뭐 LED 같이 굉장히 그것을 대형으로 만든 광고가 나왔고요. 최근에는 뭐 사실 최근이라고 해도 한 그 어느 정도 완전 최근은 아니지만은 세계 최초의 LED 시네마라고 해서 그 엘사의 시네마가 있는데 거기에 그 LED 그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서 기존에 우리가 우리가 영화관에서 보는 화면의 경우에는 뒤에서 이제 등사기가 이제 요거를 딱 빛을 비춰줘 가지고 그 화면에 맺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봤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그게 아니라 자체에서 그 발광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영화를 굉장히 큰 TV로 보여준다라는 느낌으로 그 영화관에도 이런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디스플레이를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전자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투사형, 직시형, 그 다음에 오프스크린형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투사형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빛을 투사해서 보는 걸 우리가 투사형이라고 거기에 해당하는 게 CRT TV, 그 다음에 라이트 벌브라고 해서 밑에 빛을 비춰 벌브에 있는 그 램프를 비춰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그 디스플레이를 이야기합니다. 직시형의 경우에는 보통 바로 볼 수 있는 플랫 패널을 뜻하고
오프 스크린의 경우에는 투사형이든 직시형이든 얘네들이 상위 맺히는 스크린을 요구를 해요. 그런데 이 오프 스크린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런 스크린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홀로그래피라고 해서 우리가 그 여러분 무슨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얘네들이 스크린이 없이 그냥 이렇게 그 뭐 통신 같은 거 할 때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프 스크린 형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제 집중해서 알아볼 것은 여기 있는 그 직시형의 플랫 패널 중에 발광형과 비발광형이 해당이 되는데, 발광형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그 디스플레이에서 빛을 내어서 우리가 그 자체적으로 이제 빛을 낸 그 영상을 가지고 보는 것을 우리가 그 발광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비발광형의 경우에는 얘네가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다른 그 빛을 내는 광원이 있죠. 빛을 내는 광원에 의해서 우리가 영상을 보는 것을 우리가 비발광형 디스플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광형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할 것은 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과 라이트 이미팅에 그 집중해주고요. 소개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비발광형의 경우에는 여기 이제 LCD 뭐 ECD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LCD를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디스플레이에 대한 평가 요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평가 요소라고 하면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디스플레이는 좋다, 디스플레이의 성능은 어떻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좋다 안 좋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은, 먼저 휘도를 이야기할 수 있죠. 휘도의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서 전달되는 빛의 양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쉽게 말해서 그 빛이 많이 나오는 거의 경우에는 휘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빛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휘도가 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면은 휘도가 낮은 것은 상대적으로 좀 어두워 보이고, 휘도가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빛이 그 밝아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같은 거 보면은 광량을 설정할 수 있죠. 광량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광량을 이렇게 쭉 이제 밤이나 예를 들어서 밤 또는 이제 낮이라 하더라도 빛이 외부 빛이 굉장히 강한 경우에 잘 안 보이니까, 그럴 때 광량을 이렇게 쭉 높여주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조절하는 게 뭐다? 휘도를 조절하게 되는 거죠. 그거와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 개념으로 광속, 광도, 조도 이런 것이 있는데, 광속의 경우에는 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총량을 우리가 광속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광도는 룩스라고 하는데, 광원에서 나오는 어떤 방향으로의 빛의 세기, 그러니까 특정 방향으로서의 빛의 세기를 우리가 광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도의 경우에는 대상면에 도달하는 빛의 양과 정도이기 때문에 휘도와 헷갈릴 수 있지만은, 조도는 분명히 측정하는 지점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라는 점에서 차별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해상도,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가 요소가 해상도인데, 쉽게 말해서 해상도의 경우에는 그 안에 면을 구성하는 픽셀 수가 몇 개 있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해상도가 높으냐 낮으냐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의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그림이 있죠. 그림이 픽셀이 30x 30개랑 그 다음에 300x 300개를 보면은 어떤 게 훨씬 더 선명한지 알 수가 있겠죠. 픽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화면 구성을 좀 더 촘촘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모자이크를 그 이전에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모자이크 같은 걸로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색종이 모자이크 같은 것들을 보면은 색종이를 잘게 이렇게 찢어가지고 붙이면 붙일수록 훨씬 더 얘네가 섬세하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그 모자이크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색종이로 뗀 모자이크 하나하나를 픽셀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픽셀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TV를 볼 때 뭐 SD, HD, FHD, UHD 해가지고 최근에 뭔가 이렇게 그 하나씩 하나씩 붙는데 걔네들의 기준이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해상도가 되겠습니다. 해상도의 픽셀 수가 되겠습니다. 픽셀 수. 그래서 픽셀 수가 많은 UHD는 픽셀 수가 엄청 많은데 이런 픽셀 수가 예를 들어 특히 이제 뭐 SD나 이런 옛날 거에 비해서는 몇 배나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들의 경우에는 똑같은 화면이라 하더라도 훨씬 더 좋은 화면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색도가 되겠습니다. 색도의 경우에는 색의 표준 규정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 색을 얼마만큼 구현할 수 있느냐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색도 표가 있는데 크로마티시티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 크로마티시티 다이어그램에서 여기 삼각형이 있죠. 그럼 삼각형 중에 어느 정도까지 구현을 할 수 있느냐가 많이 구현하면 많이 구현할수록 우리가 얘네가 지금 색도를 많이 구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색을 온도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다른 색의 이 느낌을 나타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색도의 또 다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명암비가 되겠습니다. 컨트라스트 레이쇼인데 쉽게 말해서 밝은 거는 밝게, 어두운 거는 어둡게 해가지고 확실히 명암을 구분시켜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명암비다, 컨트라스트 레이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명암비가 낮은 첫 번째와 명암비가 높은 두 번째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명암비가 훨씬 높을수록 뭔가 또 좀 또렷하고 정확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명암비와 해상도는 다른 의미지만은 명암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컨트라스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얘네가 좀 더 또렷하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약간 헷갈리는 경향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명암비는 말 그대로 얘는 채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얘는 그러니까 색도 채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얘는 그 명암에 해당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밝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것과 밝은 것에 대한 구분을 얼만큼 더 확실히 하느냐가 우리가 컨트라스트를 가지고 훨씬 더 그 소위 말하는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에서도 나타나듯이 명암비가 다르면은 훨씬 더 또렷하게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브라운관 기반의 CRT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1930년대 최초의 기계식 TV가 나온 이후에 70년 이상을 우리가 브라운관 TV를 사용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까지 어찌 보면은 지금도 여러분 그 약간 그 어떤 가게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옛날에 두었던 브라운관 TV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우리가 브라운관 TV를 꽤나 오랫동안 사용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브라운관 TV를 중심으로 해서 디스플레이가 많이 발전했기도 해요. 그래서 최초에는 흑백 TV가 나왔다가 그 다음엔 얘네들이 컬러 TV가 나오고요. 컬러 TV가 나온 다음에 컬러 TV의 무슨 뭐 이렇게 UHD 컬러 TV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해상도가 높아지고 하는 이러한 개상도 이러한 개선이 계속 이루어지다가 나름 이제 한 20년 전, 한 30년 전 이런 최근에 와서는 얘네들이 얇은 그 패널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거의 그 재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지금은 거의 우리가 국내에서는 브라운관 TV를 생산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디스플레이를 산다면은 이런 브라운관 TV도 거의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브라운관 TV에 대해서 한번 브라운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은 얘네들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그 캐소드 레이 튜브라고 하는 음극선관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얘네들이 전자총을 빡 쏘면은 편향 코일을 통해서 전자가 이런 식으로 특정 방향으로 기울여져 흐르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전자빔을 막고 거기서 이제 형광면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얘네들이 전자빔을 맞고 형광점에 놓인 다음에 얘네들이 거기서 형광점을 때린 다음에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빛이 나오게 되죠.
빛이 나오게 돼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받았죠. 에너지를 받아서 거기서 이제 형광점을 때려서 거기서 나온 빛을 가지고 얘네들이 명암을 구현을 하는 게 이게 바로 브라운관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그 픽셀이 하나하나 다 있는데 이 픽셀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명암비를 구현을 하는 명암비를 구현을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이제 색깔을 구현을 하는 것은 트라이어드라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빨간색, 그 다음에 파란색, 초록색 해서 RGB를 기본 3원색으로 하여서 이 3원색을 기반으로 하여서 많은 그 얘네들을 섞고 뭐 더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컬러로 구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브라운관 디스플레이의 원리가 되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평판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판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그 이야기를 한 것처럼 먼저 그 발광형과 비발광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발광형의 경우에는 PDP, OLED와 같은 애들이 있고요. 얘네들은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거죠. 자체적으로 그 빛을 냄. 이것을 이제 자체 발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비발광형은 타발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광원에 의해서 빛을 주어 가지고 우리가 영상을 구현한다라고 해서 타발광이라고도 하고 비발광형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류가 있지만은 그 중에 사람들이 지금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LCD 형태의 그 평판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 PDP, 그 다음에 OLED, 그 다음에 LCD 요 세 개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얘네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PDP 플라즈마의 경우에는 얘네들은 자발광이고 플라즈마 기반으로 해서 얘네가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영상을 구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LCD의 경우에는 얘네들은 비발광, 자체적으로 발광하는 능력이 안 되는 비발광형이고 얘네들은 액정을 기반으로 하여서 빛을 조절하게 됩니다. OLED의 경우에는 유기발광 다이오드고 얘네들은 자발광형이고 플라즈마 기반으로 해서 빛을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다양한 그 평판 디스플레이 기술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LCD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CD의 경우에는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의 준말이고 얘네들의 구동 원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얘네들은 지금 우선 그 다층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밑에 있는 애들이 광원에 해당하는 백라이트가 되겠고요. 그 위에 얘네들이 글라스가 있고 그 다음에 액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러 필터가 있고 그 다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빛이 나와서 그 LCD에서 나오는 영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훨씬 더 약간 오른쪽에 보면은 훨씬 더 이제 복잡하게 돼 있기는 한데 여기 보면은 백라이트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얘네들을 조절한 트랜지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전극이 있고 컬러 필터 있고 수평 평광 필터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얘네들이 간단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 백라이트를 지금의 LED 같은 백라이트를 단일 광원을 사용을 하는데 이전에는 백라이트를 그 요런 소위 말하는 형광등 같이 생긴 애들을 백라이트로 썼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그 요런 노트북 같은 거를 보면은 노트북에 이쪽 가장자리에서 빛이 나는 영역이 이렇게 빛이 약간 새어나오는 게 있는데 이 빛이 뭐냐면은 백라이트의 빛이 되겠습니다. 이게 백라이트의 빛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지금 그 바로 그 광원으로 사용하는 건 좋은데 광원으로 바로 튀어나왔을 경우에는 얘의 모양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고 그 위에 이것을 우리가 덮어주는 확산판 같은 것을 달아주게 됩니다. 확산판과 그 다음에 뭐 프리즘 패널 이런 것들을 달아서 빛을 도광판
빛을 이제 가이던스 해주는 도광판, 확산판, 뭐 프리즘 패널 뭐 이런 것들을 옛날엔 같이 달았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것들을 지금 그 LED가 대응을 해주기 때문에 많이 간단해진 상태입니다. 자, 기본적인 원리는 얘네들이 액정을 이용을 해요. 액정인데 쉽게 말해서 액정과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액정의 원리와 평광의 원리를 같이 이용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액정의 원리와 평광의 원리 중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평광입니다. 평광. 자, 평광판이 지금 두 개가 있어요. 얘네들은 평광판 1, 평광판 2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자, 평광판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슬릿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빛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빛이 나가겠죠. 그런데 얘네가 다음과 같이 90도로 꺾여 있다라고 한다면 빛이 안 나가게 되겠죠. 그런데 얘네가 지금 빛이 안 나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그 리퀴드 크리스탈이 있어요. 리퀴드 크리스탈의 그 특징은 뭐냐면은 얘네가 자체가 빛의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얘네들이 그 90도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그 빛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빛을 지금 오른쪽의 경우가 그런데 빛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얘네가 이제 전압을 주었을 때랑 주지 않았을 때 차이가 있는데 얘네가 이렇게 외부에서 빛을 이렇게 주었을 때 여기 있는 리퀴드 크리스탈이 그대로 있는 방향과 같게 되면은 얘네들이 빛이 투과하지가 못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얘네가 전압을 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 얘네들의 모양이 틀어졌다라고 한다면은 틀어짐에 따라서 뭐가 생깁니까? 얘네들이 그 방향 틀어짐의 방향에 따라서 빛이 원래는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빛의 방향을 그 리퀴드 크리스탈이 방향을 바꿔서 꺾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리퀴드 크리스탈의 그 평광에서 나오는 빛의 방향을 어떻게 꺾느냐 안 꺾느냐에 의해서 빛이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LCD,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퀴드 크리스탈을 이용을 하여서 우리가 빛의 세기와 그 다음에 빛의 양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겠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 평광판 사이에 있는 그 액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나오는 빛을 여기 있는 컬러 필터라는 것을 이용을 하여서 얘네들도 이제 RGB로 되어 있죠. 그런 컬러 필터라는 것을 이용을 하여서 각각 그 레드, 그린, 블루를 구현을 해서 그 기본 삼원색을 바탕으로 해서 영상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TFT가 밑에 깔려 있는데 이 TFT를 통해서 얘네를 이제 컨트롤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트랜지스터가 이 뒤에 깔려 있죠. 그럼 이 뒤에 깔려 있어서 뭐 전극을 컨트롤해서 얘네들이 그 어떤 방향에서 어떤 픽셀에서 얘네가 빛을 어떻게 낼 것인가를 이제 TFT에서 다 컨트롤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를 가지고 TFT LCD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빛을 가지고 우리가 그 컬러 필터를 나온 그 컬러로 된 빛을 가지고 우리가 영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LCD의 경우에는 그 여러분이 본 것처럼 뭐 별로 조금 복잡하게 생겼지만은 원리는 평광을 통해서 나오는 빛을 우리가 리퀴드 크리스탈이 틀어줘 그 방향을 틀어줘서 우리가 얘네들의 세기를 조절하게 되는데 그러한 그 전압 관련하는 것을 우리가 전극 그 트랜지스터 TFT를 통해서 우리가 컨트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TFT LCD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평판 디스플레이 중에 그 PD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의 경우에는 지금 가장 아래를 이제 유전체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얘네 형광체층이 있고 그 다음 그 사이 격복으로 되어 있고 위에 이제 유전체층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전극을 통해서 이 안에 얘네들이 불활성 기체가 있는데 거기서 자외선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자외선이 나오면은 걔가 그 옆에 있는 격벽이 있죠. 격벽에 있는 애를 이렇게 때리면은 때린 데에서 어떤 애들은 빨간색이 나오고 어떤 애들 여기서 이제 나오죠. 빨간색이 나오고 어떤 애들은 파란색이 나오고 어떤 애들은 녹색이 나오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본 RGB를 구현을 하고 그 RGB를 가지고
그 영상의 색깔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PDP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그 얘네가 단순하게 이제 그 RGB를 만들어낼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얘네들의 단점은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든다. 에너지가 많이 들고 생각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층에 의해서 두껍게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게 두껍게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게 이제 얘네들 PDP의 그 특징이 되겠고 여기서 보면은 그 아래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얘네들이 그 자외선을 여기다 이레디에이션 하면은 격벽에서 때려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얘네들의 색깔을 가지고 우리가 RGB를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평판 디스플레이 OLED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LED의 경우에는 이 세 개의 평판 디스플레이 중에 가장 나중에 나온 그 거지긴 하지만 얘네들이 굉장히 단순한 구조 때문에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얘들의 경우에는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굉장히 구조가 단순해요. 그 메탈 쪽에 있는 음극과 그 다음에 ITO에 있는 양극에서 얘네들이 그 각각 그 전공 홀과 일렉트론이 주입이 돼서 얘네들이 이렇게 전자 주입층, 전자 수송층, 발광층, 전공 수송층, 그 전공 주입층 이 사이에 얘네들이 각각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은 얘네들이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지금 그 컨덕션 밴드가 되고 얘네들이 밸런스 밴드가 되겠죠. 그럼 밸런스 밴드에서 홀이 움직이고 컨덕션 밴드에서 일렉트론이 움직이는데 얘네들이 그 발광층에 있는 에미팅 레이어에서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나서 거기서 나온 빛을 각각의 시료에다 때리면은 그 시료에서 나오는 그 색깔이 RGB를 이제 구현을 할 수 있죠. 그 OLED 그러니까 OLED에서 나오는 그 에미팅 레이어의 액티브 층이 있죠. 그 액티브 물질에서 나오는 빛을 가지고 RGB를 구성을 해서 그 구성된 RGB를 가지고 우리가 영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얘네들의 그 구성이 굉장히 단순하고 별로 복잡하지가 않죠. 하고 여기에 얘네들이 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평판 TV로서 각광을 받습니다. 하지만 구조로는 단순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구조를 균일하게 단순한 구조를 여기 있는 단순한 구조를 균일한 구성, 균일하고 일정한 성능을 내도록 구성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단순한 이런 그 OLED 구조이지만은 요거를 만드는 게 쉽지 않은 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여기에 있는 그 올게닉 물질의 합성 그리고 이러한 단순 구조지만은 얘네를 잘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단순하지만은 단순하지 않은 그 OLED를 만드는데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LCD에 해당하는 디스플레이 제작 공정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그 두 가지 루트를 통해서 얘네가 들어가는데 우선 칼라 필터로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초기 그 다음에 그 밑에서는 TFT를 투입을 해가지고 초기 세정, 배양막 인쇄, 그다음 러빙, 그다음에 실 인쇄, 그다음 스페이서 산포를 한 다음에 이 두 개를 이제 합착을 합니다. 합착을 한 뒤에 얘를 이제 우리가 사이즈에 맞게 절단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뭐를 주입하죠? 액정을 주입하고 그 다음에 실링을 하는 작업을 하죠. 봉지 작업이라고 하는 게 실링인데 실링을 한 다음에 최종 검사를 해서 우리가 얘네들 모듈을 내어놓는 이 과정이 그 LCD 패널의 생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그 집중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 얘를 만들고 나서 지금 절단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타나지 않지만 초기 패널 사이즈
이거는 뭐 비단 그 LCD뿐만 아니라 모든 평판 패널에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패널 사이즈를 크게 만들면 크게 만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얘들을 지금 절단을 할 때 한 번에 지금 얘는 두 개로 만들지만은 절단을 할 때 뭐 한 번에 예를 들어서 뭐 세 개로 한다든지 네 개로 한다든지 하면서 그 얘네들의 그 절단 개수를 많이 만들어지면은 하나에서 나올 수 있는 절단된 그 패널이 많이 나오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공정 단가가 감소가 되겠죠. 공정 단가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그 왜 하필이면은 대면적 디스플레이 뭐 소위 말한 여러분 무슨 뭐 몇 세대 해가지고 뭐 우리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3세대 무슨 뭐 LCD 뭐 지금은 한 10세대 뭐 LCD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세대 하는 뜻이 뭐냐면은 패널 크기예요. 결국에 그 만들 수 있는 큰 초기 패널 크기인데 초기 패널 크기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이제 그 절단돼서 나올 수 있는 그 소위 말하는 뭐 새끼 패널이라고 해도 되죠. 그 데리버티브로 나오는 패널의 숫자가 많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된다? 공정 단가가 싸진다. 공정 단가가 싸지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 낮은 단가에서 생산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마진을 크게 먹을 수가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우리가 그 뒤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은 이런 그 대형 패널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해왔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왔는데 현재는 그 한국이나 대만 지금 거기 플레이어들이 한국이나 대만 이런 데보다는 중국 쪽으로 LCD는 많이 넘어와서 우리가 이제 그 LCD를 가지고 중국이랑 이제 경쟁을 하는 일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평판 디스플레이 기술을 간단히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지금 PDP 나와 있고 그 다음에 LCD 나와 있고 OLED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그 PDP의 각각에 대해서 그 얘네 성능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은 PDP는 발광 방식이 자체 발광이고 OLED는 자체 발광이고 그 다음에 그 여기 LCD의 경우에는 CCFL이라고 Cold Cathode Fluorescence Lamp 또는 그 제가 말씀드렸던 뭐 형광등 같이 생긴 거라고 이야기했었죠. 또는 그 다음에 LED 백라이트 같은 걸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시야각의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은 옛날에는 LCD가 한쪽에는 뭐 잘 보이고 다른 쪽에는 안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LCD의 단점 중에 하나가 좁은 시야각이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얘네들이 굉장히 개선을 많이 해서 시야각이 거의 다 한 180도에 가깝게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명암비, 컨트라스트의 경우에는 PDP는 100만 분의 1이다, 100만 대 1이다 라고 한다면은 OLED는 1억 대 1이고 LCD는 현재 1000만 대 1 이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명암비가 OLED가 높은 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선명하게 그 OLED 화질을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잔상에서 PDP의 경우에는 별로 잔상이 없고 그 다음에 LCD의 경우에는 그 잔상이 별로 없는데 OLED도 여전히 잔상은 없습니다. 자, 반응 속도의 경우에는 가장 빠른 것은 OLED로서 아주 빠름이고 그리고 LCD는 상대적으로 낮다. 그 다음에 두께의 경우에는 지금 한 5cm 이하, 5cm 이하라고 PDP랑 LCD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순 패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른 것들을 붙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OLED의 경우에는 그렇게 따지면은 1cm 이하입니다.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얘들은 실질적으로 그 파이널 패널을 만든 것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얘들은 굉장히 낮은 두께를 자랑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의 경우에는 특징이 PDP는 굉장히 소비 전력을 많이 먹는 애들이고요. LCD는 상대적으로 낮고 그 다음에 OLED는 그거보다 더 낮다라고 해서 그 얘네들의 그 전력 사용량이 LCD에 비해서 낮은 거는 OLED의 큰 장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격적인 장점에서 PDP의 경우에는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LCD도 비교적 저렴한데 OLED의 경우에는
꼭 OLED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아직 시장이 완전히 사람들한테 여러분들도 봤을 때 그 OLED가 그 아직은 그 시장적인 가격이 LCD나 PDP에 비해서 높은 편에 지금 해당을 하고 그래서 하지만 이것은 이제 점점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점은 대형화의 PDP가 유리하고 그 다음에 OLED의 경우에 빠른 반응 속도가 되겠고 단점의 경우에는 PDP는 고장률과 그 다음 수명이 짧고 그 다음에 OLED의 그 LCD의 경우에는 LCD와 OLED의 여기 좀 단점이 있긴 한데 사실 이러한 것들도 현재의 단점이지 조금은 계속 개선되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우리가 그 이거를 조금 더 산업 관점에서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그 수출을 하는 수출 품목과 그 수입 품목을 이제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가 최근 데이터에서 보면은 반도체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해요.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수출한 품목에 들어가고요.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디스플레이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디스플레이가 수출 상위 그 반도체 다음으로 수출 상위 품목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디스플레이 동향을 보면은 점점 봤을 때 여기 LCD, PDP, OLED, OLED 요 네 개를 봤을 때는 점점 여기 봤을 때 LCD는 지금 세츄레이션이 돼서 별로 그 더 이상 변하지는 않은 추세고 그 다음에 PDP의 경우에는 이제는 거의 팔리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OLED는 그에 비해서 계속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향후 OLED 지금 현재 LCD이긴 하지만 LCD는 시장이 포화가 되어서 OLED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디스플레이 산업 현황이 지금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원래는 일본 중심으로 되어 있다가 일본이 그 한국과 대만에 밀려서 사업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과 대만 중심으로 한 2006년, 2007년에 2000년대 중반에 시작했다가 한국과 대만 중심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한국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그 중국이 이제 진입을 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각각 산업 재편이 일어나는데 산업 재편이라고 하는 뜻은 소위 말하는 회사들이 이제 망하고 다시 이제 그 얘네 어떤 회사들은 망하고 어떤 회사들은 유지돼서 시장 점유율이 더 커진다 하는 일이 나타나는 게 그 재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경우에는 우선은 3차 재편, 1차 재편, 2차 재편, 3차 재편을 통해서 간단히 말하면 일본은 몰락을 하고 그 중국이 부상을 하고 한국은 그냥 적당히 선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 세계 LCD 같은 경우에는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일본의 경우에는 거의 점유율이 없고 그 다음에 그 한국과 중국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것도 지금은 중국으로 많이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 공급 과잉이다. 왜냐면은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LCD를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LCD 기반의 평판 패널을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그 한국이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천 기술 중심으로 해서 얘네가 성장을 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 경쟁력도 많이 따라잡기도 했지만은 가격 경쟁력이 정말 탁월합니다. 그리고 내수 시장도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면 굉장히 끼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뭔가 브레이크스루가 필요한데 이제 거기에 필요한 것이 이제 차세대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자,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현재 차세 디스플레이 발전 동향은 다음과 같이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실감화, 다기능화, 그 다음에 경량화,
대형화 뭐 이런 것들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러한 것들이 향후의 핵심 디스플레이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3D, 그 다음에 OLED, 그 다음에 플렉서블 이러한 정도가 향후 우리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테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뭐 퀀텀 닷 기반의 QLED TV를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LG 같은 경우도 뭔가 이렇게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만들어 가지고 뭔가 그 롤러블 기반의 OLED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서 뭔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뭔가 봤을 때 우리의 산업이 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성장기 디스플레이 기술을 중심으로 했을 때 최초의 뭐 성장기, 성숙기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현재는 성숙기의 끝에 해당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숙기의 끝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나와 있는 디스플레이 기술은 갈 때까지 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뭔가 새로운 그 디스플레이 기술, 예를 들어서 뭐 OLED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든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와주지 않으면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현재의 그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 향후 어떠한 그 패러다임의 디스플레이가 각광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정보도 조금씩 나와 있는데 하나 여기서 이제 보면은 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투명 뭐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현재에는 잘 볼 수 없는 이러한 새로운 TV들이 향후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심에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시장 트렌드로 봤을 때 이것은 예측이긴 하지만 그래도 꽤나 많이 그 맞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어쨌든 저쨌든 평판 패널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 시장에서 디스플레이 시장은 평판 패널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갈 것이지만은 그 중에서 새로운 시장이 뭐냐면은 그 여기에 나와 있는 작기는 하지만 투명 TV, 그러니까 투명 디스플레이가 뭐냐면은 지금은 디스플레이를 딱 껐을 때 얘네들이 시커멓죠. 그런데 투명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말 그대로 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에서 손을 갖다 대면은 이 손이 보입니다. 투과되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투명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이런 투명 디스플레이의 가장 큰 장점은 평소 때 우리가 말 그대로 윈도우로 쓰는 것들을 디스플레이로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냉장고나 우리 가전기기 같은데 이미 투명 디스플레이가 어느 정도 현재 적용이 되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로서는 투명하면서도 플렉서블한 유연하면서도 그 투명한 그 디스플레이가 각광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플렉서블 그 유연한 디스플레이가 또 함께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화두는 투명, 그 다음에 유연성 이 두 가지가 앞으로의 디스플레이의 화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미 우리가 플렉서블의 경우에는 그 스마트폰에서도 플렉서블한 그 디스플레이를 가진 스마트폰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앞으로 대형화, 박형화 되는데 조금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술 발전의 방향을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곡률 반경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곡률 반경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곡률 반경이 크면 클수록 플랫에 가까운 디스플레이고 곡률 반경 요거를 이제 곡률 반경이라고 하는데 이 R의 크기를 곡률 반경이라고 하는데 여기로 이렇게 그 원을 그렸을 때 이 R을 얼만큼의 이제 그 중심까지 R이 필요하냐 이것을 우리가 곡률 반경이라고 하는데 이 R이 크면 클수록 곡률 반경이 큰 것이고 R이 이렇게 작으면 작을수록 이런 식으로 만약 돼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R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R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R이 작으면 작을수록 곡률 방향이 작을수록 훨씬 더 많이 잡히는 그 플렉서빌리티가 높은 디스플레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향후 디스플레이는 현재 약간만 구부러진 커브드에서 완전히 이제 그 현재 나왔죠. 폴더블 그 디스플레이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이미 3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스마트폰, 그다음 웨어러블 기기, 그다음 폴더블 기기, 이러한 것들에 이미 많이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술이 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와 함께 부각되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찌 보면은 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노출된 그 디스플레이 기술을 보면은 뭐 이페이퍼, 그다음 투명 디스플레이, 투명 터치 디스플레이, 3D 디스플레이, 홀로그램, 그다음 증강현실, 이러한 것들이 향후 우리가 점점 우리 생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신기술이 디스플레이 신기술이 되겠다. 자, 그럼 먼저 이 페이퍼의 경우에는 얘네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얘네들은 이제 일렉트로크로믹이라는 기술에 기반하는데, 일렉트로크로믹, 얘네들은 그 전자 그러니까 전기 영동이라고 하는데, 전기 영동이 뭐냐면은 외부에서 이제 일렉트릭 필드를 걸었을 때 그 방향으로서 얘네들이 움직이죠. 뭐가 움직이면 그 안에 있는 비드들, 색깔을 띤 비드들이 움직여서 뭐 검은색이 움직이면은 검은색으로 보이고, 흰색이 움직이면 흰색으로 보이고, 얘네들은 반반 움직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외부에서 걸어주는 그 필드에 의해서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전기 용동의 원리를 이용을 하는 것이 그 이페이퍼가 되겠습니다. 이페이퍼의 경우에는 물론 얘네들을 봤을 때 블랙 앤 화이트 중심으로 해서 구현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단조롭긴 하지만, 얘네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다? 전력이 초저전력이에요. 초저전력. 그러니까 전력이 굉장히 적게 들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OTP 카드 이런 데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간단한 이러한 그 디스플레이 또는 이와 같은 그 손목시계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페이퍼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것을 그 낮에 이렇게 햇빛 부신 데에서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종이 같은 걸 햇빛 부신 데에서 보면은 바로 잘 보이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햇빛 부신 데에서 햇빛이 이제 많이 비치는 데서 본다 하더라도 별로 이렇게 눈부심이 없다. 이게 또 이 페이퍼의 큰 장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명 디스플레이는 그 시스루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게 정보창이죠. 그리고 현재 이미 나와 있는 냉장고에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보창으로서 될 수 있고, 요거를 뭐 우리 터치에 따라서 여기에 뭔가 이렇게 뭐 그 컴퓨터 스크린처럼 뭐 여기서 터치를 하면 뭐 음악이 나오거나 아니면 정보가 나오거나 하는 그 정보창으로도 현재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그 투명 디스플레이는 우리 생활에 어느 정도 들어와 있다. 투명 디스플레이는 우리 생활에 어느 정도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경우에는 작동 원리가 여기서 이제 똑같이,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그 기본적으로 여기서 사용했던 것들이 투명 전극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투명 전극이라는 걸 사용해서 양쪽 전극에서 이게 빛이 투과되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투명 전극의 그 투명 디스플레이의 그 작동 원리가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에미시브 레이어도, 그러니까 지금 빛이 왔다 갔다 할 때 얘네가 충분히 그 투명하게 보일 수 있는 애들을 에미시브 레이어로 사용을 하는 게 투명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투명 디스플레이 경우에는 여기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앞으로 시장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현재도 이미 그 투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거다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강현실, 여러분 뭐 이미 포켓몬 같은 것들을 경험해 보고 한 것처럼 그
현재 있는 상황과 거기에 있는 증강 현실을 통해서 결합하는 기술은 이미 많이 우리가 나와 있고요. 근데 버추얼 리얼리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가보지 않은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요거가 뭐냐면 교육용 목적인데, 우리가 어떤 훈련으로서 수리 훈련을 하든지 자동차 같은 것을 이렇게 한번 써보는 훈련을 할 때 지금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보고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걸 버추얼 리얼리티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크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이러한 교육을 받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현재 뭐 가상현실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많은 곳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가 교육 훈련 쪽이 되겠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뭐 특히 이제 의대에서 수술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것들을 쉽게 할 수 없는 것들을 비용을 이런 가상 현실을 통해서 비용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다음 3D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여러분 이미 영화관 같은 데서 경험을 한 분도 많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3D 디스플레이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2D에서 안경을 쓰고 이제 3D 안경 3D가 있고, 그 다음에 무안경 3D가 이제 나오는데, 현재는 가장 발달된 3D 형태는 뭐다? 홀로그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아무 스크린이 필요 없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뭐 홀로그램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이제 어드밴스드된 형태의 3D가 되겠지만은, 그래도 현재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무안경 3D가 그나마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무안경 3D가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발전된 형태의 3D 디스플레이가 되는데, 향후 이제 이러한 3D 디스플레이가 점점 더 각광을 받을 것이고, 특히 의료계 쪽에서 3D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보는 이미지들은 거의 다 2D 이미지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하든지 아니면 뭐 엑스레이 찍든지 했을 때 보는 이미지는 거의 다 2D 이미지인데, 얘를 이제 3D로 바꿔줘서 보여주는 게 굉장히 큰 화두예요. 실제로도 뭐 산모들이 아기를 이제 아기를 데리고 있을 때 아기를 이제 보는 것들은 초음파로 많이 보는데, 이 초음파로 지금은 2D로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미 G 헬스케어 이런 데서는 3D로 보는 이미지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 보여줍니다. 보여줬을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아이에 대해서 막연하게 2D로 봤을 때는 그냥 뭐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3D로 봤을 때는 훨씬 더 큰 실감을 느낄 수가 있어서 환자들이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홀로그램의 경우에는 이제 차세대 디스플레이 중에 3D 형태로서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추구할 것이 홀로그램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홀로그램의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이 영화나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스크린이 필요 없이 뭔가 공간을 차지하면서 3D 형태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홀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시장 규모가 앞으로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차세대 디스플레이까지 해서 우리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한번 다 개괄적으로 리뷰를 했고, 물론 디스플레이 산업이 굉장히 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좀 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더 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좀 재료를 중심으로 해서, 왜냐면은 디스플레이의 결국엔 핵심은 재료입니다. 왜냐면은 신소재가 나와야지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구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재가 가장 핵심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소재에 대해서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 소재든 뭐 다양한 소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봤을 경우에는 앞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경우에서도
더욱더 새로운 형태의 디스플레이, 고성능 디스플레이가 나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디스플레이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